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노후를 완전히 망치는 5가지 돈 씀씀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주변에 계시지 않으세요? 은퇴하자마자 갑자기 명품을 사고 비싼 골프용품을 구입하고 고급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는 분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좀 누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죠.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시작됩니다. 30년간 열심히 모은 퇴직금 2억 원을 불과 3년 만에 다 써버린 김씨 할아버지처럼 말입니다. 한번 올린 생활 수준을 다시 내리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노후 자금은 다시 벌기 어려운 마지막 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돈 씀씀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후를 완전히 망치는 첫 번째, 노후를 망치는 돈 씀씀이는 과도한 반려동물 관련 지출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개나 고양이를 입양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냥 키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키워보면 드는 비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강씨 할아버지께서 겪으신 일을 소개해드릴게요. 퇴직금 1억 8천만 원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적막해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받으셨어요. 말티즈였는데 분양비만 150만 원이었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온 첫날부터 지출이 시작되었어요. 사료그릇부터 방석, 목줄, 장난감까지 기본용품만 5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한 달 후 강아지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병원에 가니 종합검진을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검진비만 30만 원이었는데 결과를 보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강 할아버지는 고민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의사가 말했어요.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결국 더 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게 하셨죠. 수술 후에도 지출은 끝나지 않았어요. 매달 심장약 값으로 15만 원, 특수사료비로 8만 원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정기검진비까지 더하면 한 달에 30만 원씩 들었어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강아지 미용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펫샵에 가는데 매번 10만 원씩 들었어요. 우리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들보다 못하게 보이면 안 되잖아라는 마음에서였죠. 가장 큰 충격은 강아지가 다리를 다쳤을 때였습니다. 계단에서 떨어져서 인대가 끊어졌는데 수술비가 무려 500만 원이었어요. 수의사는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절뚝거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사람도 아닌 강아지 수술에 500만 원이나?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강아지가 아픈 모습을 보니 차마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대출까지 받아서 수술을 시켰습니다. 수술 후 재활치료도 필요했어요. 물리치료비로 한 달에 20만 원씩 6개월 동안 들었습니다. 집에서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서 마사지 기계, 재활용 계단 등을 사느라 추가로 100만 원이 나갔어요. 이렇게 3년 동안 강아지를 키우면서 든 비용을 계산해보니 놀라웠습니다. 총 1,800만 원이 들어간 것이었어요. 퇴직금의 10%가 강아지 때문에 사라진 셈이었죠. 가장 안타까운 건 강아지가 나이가 들면서 병원비가 더 많이 든다는 사실이었어요. 노견이 되니까 관절염, 백내장, 신장질환 등 각종 질병이 생겼습니다. 매달 병원비만 50만 원 이상 들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과도한 지출이 생기는 걸까요? 첫째,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아지가 아픈데 어떻게 돈을 아끼겠어? 라는 마음이 들어서 무리한 지출을 하게 됩니다. 둘째, 동물병원의 과도한 진료비 때문입니다. 사람 병원과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평생 드는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소형견 기준으로 평생 2천만 원 이상이 든다고 봐야 합니다. 월 예산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별도의 적립금도 마련해 두세요. 반려동물도 소중하지만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노후를 완전히 망치는 두 번째 돈 씀씀이 바로 친구 따라간 불필요한 여행입니다. 여보세요?
우리 같이 일본 여행 어때요? 은퇴 후 이런 전화를 받으면 마음이 설레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생긴 자유시간과 여유로운 마음에 그래. 한번 가볼까? 하고 쉽게 대답하게 됩니다. 최근 제가 만난 박씨 어르신의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 30년 근무 후 받은 퇴직금이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신 분이라 충분한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했죠. 퇴직 후 첫 번째 유혹이 왔습니다. 직장 선배가 전화를 걸어와 말했습니다. 박 선생, 우리 은퇴 기념으로 온천 여행 가자. 2박 3일에 150만 원이면 돼.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과의 마지막 추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온천에서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또 다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부인의 동창회에서 제주도 여행을 계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들도 같이 가자는 말에 부부가 함께 200만 원을 들여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만난 여행사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중국 장가게 투어를 추천해드려요. 경치가 정말 환상적이에요. 그 말을 들은 부인이 남편을 졸랐습니다. 우리도 한번 가보자. 3박 4일 중국 여행에 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계획이 생겼습니다. 중국에서 만난 한국 관광객이 베트남 하롱베이가 정말 좋더라고 했고, 다른 친구는 태국 방콕도 가볼 만하다고 추천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4번의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문제는 여행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체 패키지 여행으로 시작했는데 친구들이 나이가 있는데 좀 편하게 다니자며 개별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항공료만 2배로 뛰었고 호텔비도 훨씬 비쌌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유럽 여행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평생 한 번은 가봐야 하는 곳이라며 10박 12일 일정을 제안했습니다. 한 사람당 700만 원, 부부가 가면 1,400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박씨 어르신은 너무 비싸다고 망설였지만 친구들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어? 라는 말에 결국 따라갔습니다. 유럽에서 돌아온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여행비로만 3,500만 원이 나간 것입니다. 퇴직금의 14%가 여행비로 사라진 셈이었죠. 더욱 심각한 건 여행 중독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고 친구들과 만나면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 라는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여행이 취미가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첫째, 은퇴 후 급격히 늘어난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서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던 사람들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불안해집니다. 여행이 그 불안감을 달래주는 수단이 되는 거죠. 둘째,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나만 안 가면 소외될까봐 걱정되어 무리해서라도 따라가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집단 문화에서는 이런 압박감이 더 심합니다. 셋째, 마지막 기회라는 심리적 압박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 가야 한다. 나이 들면 못 간다는 생각에 급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여행업계도 이런 심리를 이용해 시니어 전용 인생 마지막 여행 같은 마케팅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연간 여행 예산을 정하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에서 여행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를 절대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연간 소득의 5% 이내를 권장합니다. 친구들의 모든 제안을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사정으로 못 가겠다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진정한 친구라면 이해해 줄 것입니다. 여행의 목적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시간 때우기나 친구들과의 어울림이 목적이라면 굳이 비싼 해외여행일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당일치기 여행이나 근교 나들이로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여행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이지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노후를 망치는 돈 씀씀이는 경조사비 과한 지출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 직장 후배가 결혼한다는데 얼마나 줘야 할까? 이웃집 아들 돌잔치에 갔는데 다른 분들은 얼마나 주셨을까? 은퇴 후에도 끊이지 않는 경조사 때문에 매달 지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 전 상담받은 조씨 할머니 경우를 보겠습니다. 평생 인맥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이라 지인이 정말 많았습니다. 은퇴금으로 2억 원을 모으셨는데
퇴직 후 경조사비 지출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직장 후배들의 결혼 러시였습니다. 한 달에 결혼식만 3번씩 있었고 매번 20만 원씩 축의금을 냈습니다. 예전에 내가 결혼할 때 10만 원 받았으니까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20만 원은 줘야지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결혼식뿐만 아니라 돌잔치도 문제였습니다. 조할머니가 다니던 교회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돌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한 번 가면 10만 원은 기본이고 특별히 가까운 사이라면 20만 원도 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장례식이었습니다. 같은 나이대 지인들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시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조문을 갈 때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부조금을 냈습니다. 상가에는 넉넉하게 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가장 부담스러웠던 건 회가병과 칠순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회갑을 맞으면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매번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들었습니다. 축하금도 줘야 하고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면 식사비도 따로 나갔거든요. 계산해보니 한 달 평균 경조사비가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1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조할머니는 인심이 후해야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도 도움받는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작 조할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축의금을 받았던 사람들은 연락도 잘 안 되고 도움을 요청해도 요즘 우리도 어려워서라며 돌아섰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너무 적게 주면 구두쇠라는 소리 듣는다는 걱정에 과도하게 지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호부조의 착각입니다. 지금 많이 줘야 나중에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후배들에게 준 축의금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물가 상승을 과도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5만 원 줬으니까 지금은 20만 원 줘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경조사비는 물가만큼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경조사비 예산을 정하세요. 월 소득에서 경조사비로 쓸 수 있는 비율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는 겁니다.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정말 가까운 친구가 아니라면 굳이 과도하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적당히 주면 됩니다. 무엇보다 안 가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모든 경조사에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면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렵다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세요. 진정한 인간관계는 돈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선에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노후를 완전히 망치는 네 번째 돈 씀씀이는 바로 자녀와 손주에 대한 각종 지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엄마, 집값이 너무 올라서 대출이 안 돼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또는 아버지, 우리 애가 영어 학원을 다니고 싶어 하는데 학원비가 부담돼요. 자녀가 이런 말을 하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지갑을 열어주고 싶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남편과 함께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 총 4억 원의 노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웬만한 노후는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는 금액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은퇴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마련을 위해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결혼인데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느냐는 마음으로 8천만 원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둘째 딸이 첫아이를 낳으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산후조리원비로 300만 원, 육아용품과 유모차 등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손주라는 기쁨에 이것도 흔쾌히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손주가 돌이 지나면서 각종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매달 영어 유치원비로 80만 원, 피아노와 미술 학원비로 40만 원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이런 교육을 받아요. 우리 애만 뒤처지면 어떻게 해요? 김할머니는 손주가 남들보다 못하게 자라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매달 120만 원씩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에 1,440만 원이 나가는 셈이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을 하던 큰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매달 생활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만 도와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1년 반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총 3,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둘째 딸도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산후도우미비와 육아용품비로 또 8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첫째와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것도 지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출은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큰 손주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들었고 작은 손주도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두 손주의 교육비를 합쳐 매달 200만 원씩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용돈과 선물비로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손주들 생일 선물로 한 번에 50만 원씩, 명절 때마다 자녀들에게 100만 원씩 주다 보니 1년에 추가로 800만 원 정도가 더 나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과 5년 만에 4억 원이었던 노후 자금이 1억 2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녀와 손주 지원으로만 2억 8천만 원이 나간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김할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지원을 줄이겠다고 하자 자녀들은 오히려 서운해했습니다. 그동안 해주시던 걸 왜 갑자기 안 해주세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해주시던데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 김할머니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부모들은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손주가 관련되면 더욱 그렇죠. 우리 손주가 다른 아이들보다 못하게 살면 안 된다는 마음이 앞섭니다. 또한 처음 한두 번 도와주다 보면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원의 원칙과 한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축하금은 이번이 마지막, 교육비 지원은 1년간만, 생활비 지원은 6개월 한정 같은 식으로 처음부터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 지원보다는 현물 지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주 옷을 직접 사주거나 교육비를 직접 학원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야박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녀들의 자립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바닥나서 가난해지면 결국 자녀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5번째, 노후를 망치는 돈 씀씀이, 취미생활 및 장비에 과도한 투자입니다. 은퇴하시면 갑자기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취미를 찾게 되죠. 이제 시간도 많고 돈도 있으니까 평생 하고 싶었던 걸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큰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만난 윤씨 어르신의 골프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직장 다닐 때는 접대 골프만 가끔 쳤는데 은퇴 후 본격적으로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골프채 하나만 제대로 된 걸로 사자며 시작한 투자가 무려 300만 원이었습니다. 골프채를 산 지 한 달 만에 초보자용 채로는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프로용 골프채 세트를 또 샀어요. 이번에는 800만 원이었죠. 거기에 골프와 골프웨어, 골프 가방까지 사니까 추가로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도 문제였어요. 매번 비회원 요금 내는 것보다 회원권 사는 게 낫다며 3천만 원짜리 회원권을 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니 회원권 값을 뽑으려면 20년 동안 매주 골프를 쳐야 했어요. 다음은 사진에 빠진 최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손주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50만 원짜리 카메라로 시작했는데 사진 동호회에 가니까 다들 훨씬 비싼 카메라를 쓰더라고요.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좋은 카메라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 넘어가서 300만 원짜리 전문가용 카메라를 샀어요. 거기에 각종 렌즈까지 사니까 50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삼각대, 플래시, 카메라, 가방 등 액세서리까지 하면 총 1천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등산을 시작한 김씨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운동화에 평상복으로 동네 뒷산만 올랐는데 등산 모임에 나가니까 제대로 된 장비 없이는 안전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어요.
등산화부터 시작해서 등산복, 배낭, 등산 스틱, 헤드램프 등을 사니까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계절별로 다른 옷이 필요하다며 봄가을용, 여름용, 겨울용 등산복을 따로 사니까 추가로 300만 원이 나갔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텐트, 침낭, 버너, 코펠 등 캠핑용품까지 사면서 50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좋은 장비가 있어야 안전하고 편하게 등산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지만 실제로는 장비 값에 비해 사용 빈도가 너무 낮았어요. 이런 과도한 투자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장비가 있어야 실력이 는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장비보다 연습이 훨씬 중요한데 비싼 장비를 사면 마치 실력도 함께 사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두 번째는 동호회 문화의 영향입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장비 자랑이 나오고 뒤처지기 싫어서 더 비싼 장비를 사게 됩니다. 세 번째는 판매업체의 과장된 마케팅 때문입니다. 초보자용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된 취미생활이다 같은 말로 소비를 부추깁니다. 현명하게 취미생활을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단계별로 장비를 구입하세요. 처음부터 비싼 장비를 살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인 것으로 시작해서 실력이 늘면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는 게 좋습니다. 중고 장비도 적극 활용하세요. 특히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중고로도 충분합니다. 나중에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새 제품을 사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취미생활 예산을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에서 취미생활에 쓸 수 있는 비율을 정하고 그 범위를 절대 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취미생활의 진짜 목적은 즐거움과 건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후를 망치는 5가지 돈 씀씀이를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좋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 등 모두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마음은 소중하지만 현실적인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다시 벌기 어려운 마지막 돈이거든요. 계획적인 소비로 진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혹시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과 만나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한 말입니다. 그런 외로움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서 이성에 집착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위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시죠? 오늘은 노년의 이성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시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분명해지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이성에 집착하면 절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젊은 시절과 완전히 다른 몸과 마음의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99%의 노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 비참하게 망합니다. 60대가 넘어서도 30대처럼 이성에 열광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이런 착각에 빠지면 노년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과거의 환상에 사로잡혀 살다가 전 재산을 잃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건강까지 망가뜨리는 끔찍한 결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진실을 지금 당장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생 마지막까지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잔혹한 현실은 신체적 변화입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소용없습니다. 60대가 넘으면 몸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늙어버렸습니다. 피부는 거칠어지고 주름투성이가 되었고 체형은 무너졌으며 모든 신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그런데도 젊은 시절의 이성관계를 꿈꾸는 것은 완전한 망상입니다. 현실과 환상의 괴리가 클수록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정신적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성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인데 억지로 젊은 시절의 감정을 되살리려고 하면 정신적 혼란에 빠집니다. 자신이 비정상적이라고 자책하거나 반대로 무리한 노력으로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게 됩니다. 결국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건강 파괴는 더욱 심각합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을 앓고 있는 몸으로
젊은 시절 같은 이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복용하는 약물들이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무리한 활동을 하면 돌연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노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제적 파멸은 거의 확실합니다. 젊어 보이려고 성형수술에 수천만 원을 쏟아붓고 젊은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명품이나 비싼 선물을 사주는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연금과 저축으로 버텨야 하는 시기에 이런 미친 짓을 하면 노후 자금이 바닥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가족관계 파탄도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이든 부모가 이성에 미쳐있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경악하고 분노합니다. 특히 젊은 이성과 만나거나 이상한 온라인 채팅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면 완전히 등을 돌립니다. 가족들의 신뢰를 잃으면 정말 위급할 때 도움받을 곳이 없어집니다. 사회적 매장은 더욱 무섭습니다. 노인이 젊은 이성을 쫓아다니는 모습은 사회적으로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웃음이 정신을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한번 그런 소문이 퍼지면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진짜 인생의 의미를 찾을 기회도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노년기는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이성에만 매달려 있으면 이런 소중한 시간을 모두 낭비하게 됩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지만 이미 너무 늦습니다. 사기의 완벽한 먹잇감이 되는 것은 더욱 끔찍합니다. 이성의 굶주린 노인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우글거립니다. 로맨스 스캠, 결혼 사기, 보이스피싱까지 온갖 수법으로 접근해서 전 재산을 털어갑니다. 외로움과 욕망에 눈이 멀어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는 이런 사기를 전혀 구별할 수 없습니다. 건강상 위험도 치명적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몸으로 새로운 이성과 접촉하면 각종 감염병에 노출됩니다. 특히 성병 같은 질환은 노년기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과 달리 회복력도 현저히 떨어져서 한 번 병에 걸리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정신적 파괴는 더욱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이성에 대한 집착이 강박으로 발전하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집니다. 거절당하면 극도의 분노나 우울에 빠지고 상대방을 스토킹하거나 협박하는 범죄 행위까지 저지를 수 있습니다.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감옥에 갇히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의 끔찍한 사례를 보면 이성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알 수 있습니다. 74세인 김 할아버지는 2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낸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컸지만 그 공허함을 새로운 여성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로당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굴복하지 않고 점차 젊은 여성들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40대 여직원에게 집착하기 시작해서 매일 찾아가며 괴롭혔습니다. 결국 출입금지 조치를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은 인터넷 채팅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손자가 가르쳐준 스마트폰 사용법으로 각종 채팅 앱에 가입해서 젊은 여성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는 20대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 여성은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며 김 할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매일 안부를 묻고 관심을 보이자 김 할아버지는 완전히 그녀에게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부터 그녀는 각종 이유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거나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등의 핑계였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녀의 관심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처음에는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1년 동안 총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보냈는데 이는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연금과 아내의 보험금까지 모두 털어넣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과정에서 김 할아버지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녀의 연락만 기다리며 지냈고 답장이 늦으면 극도의 불안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오직 그녀 생각만 했습니다. 결국 돈이 떨어지자 그녀는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때서야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해서 가족들이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현재 김할아버지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전 재산을 잃어서 자식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가족 관계도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이성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가 나이에 맞는 자연스러운 감정 변화를 받아들였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년의 이성에 집착하면 절대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사기꾼들의 완벽한 표적이 되어 전 재산을 잃고 파멸하기 때문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성에 굶주린 노인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전국에 수만 명이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인의 외로움과 이성에 대한 갈망을 이용해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을 파놓습니다. 한번 걸려들면 100% 전 재산을 잃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정신까지 완전히 망가져서 폐인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인들이 이런 사기에 당해 비참하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이라고 불리는 이 사기는 노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가장 악랄한 범죄입니다. 사기꾼들은 심리학을 완벽하게 연구해서 노인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젊음에 대한 그리움, 이성에 대한 갈망까지 모든 것을 이용합니다. 마치 전문적인 연극배우처럼 완벽한 연기를 통해 노인들을 속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들의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단순한 문자나 전화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짜 프로필 사진을 만들고 허위 신분을 조작하고 심지어 음성 변조 기술까지 사용해서 젊은 여성인 것처럼 속입니다. SNS나 채팅 앱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마치 우연한 만남인 것처럼 연출합니다. 이들은 노인의 심리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몇 주, 몇 달 동안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애정을 표현하며 완전히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매일 안부를 묻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심지어 사랑한다는 말까지 합니다. 외로웠던 노인은 이런 관심에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노인이 완전히 마음을 열고 신뢰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기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요구합니다.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한다거나 급한 일이 생겼다거나 하는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사랑에 빠진 노인은 의심 없이 돈을 보냅니다. 그러면 고마워하며 더욱 애정 표현을 늘립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요구하는 금액은 점점 커집니다. 가족이 위독하다,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등 더욱 절박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노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연금, 저축, 심지어 집까지 팔아서 돈을 보냅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까지 털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가장 잔혹한 것은 돈을 다 털어낸 후의 상황입니다. 더 이상 뜯어낼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기꾼들은 완전히 자취를 감춥니다. 연락이 끊어지고 모든 계정이 삭제되고 마치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제서야 노인은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 재산을 잃은 경제적 타격도 크지만 정신적 충격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돈만 노린 사기꾼이었다는 배신감,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에 대한 자괴감,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살아남더라도 심각한 우울증이나 치매로 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 기능을 급격히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 파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어떻게 그런 뻔한 사기에 당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노하고 실망하며 결국 등을 돌립니다. 경제적 지원도 끊어지고 정신적 지지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혼자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회적 매장도 따라옵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집니다. 동정보다는 조롱과 비웃음을 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철없이 그런 짓을 했다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런 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라 수십 명이 역할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거대한 범죄 조직입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고 매뉴얼도 있고 심지어 교육까지 받습니다. 노인을 속이는 것이 하나의 산업으로 발달한 것입니다. 이들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사기관도 쉽게 잡아내지 못합니다. 설령 일부가 검거되더라도 이미 피해를 당한 후라서 돈을 되찾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기꾼들은 받은 돈을 즉시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계좌로 분산시켜서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국제적인 범죄 조직도 개입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범죄 조직들이 한국의 노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현지인들을 고용하거나 한국에서 활동하던 사기꾼들을 스카우트해서 더욱 정교한 사기를 벌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사기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가짜 음성을 만들어내거나 딥페이크 기술로 가짜 영상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프로필을 완벽하게 조작해서 마치 실제 인물인 것처럼 속입니다.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나 채팅 앱들도 이들의 주요 활동 무대입니다. 이런 플랫폼들이 늘어나면서 사기꾼들의 활동 범위도 더욱 넓어졌습니다. 노인들이 이런 앱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피해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는 이영희 할머니의 참혹한 사례를 보면 로맨스 스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68세인 이 할머니는 1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낸 후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자식들도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채팅 앱에서 자신을 35세 사업가라고 소개하는 남성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안부를 묻고 따뜻한 말을 건네며 이 할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외로웠던 할머니는 그의 관심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대화를 나누며 정말 사랑에 빠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누나라고 부르며 나이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결혼까지 약속하며 새로운 인생을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째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갑자기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돕고 싶었던 할머니는 주저없이 돈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각종 이유로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사업 확장 자금, 세금 문제, 가족의 의료비 등 그럴듯한 핑계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연금, 적금, 심지어 남편의 사망보험금까지 모두 보냈습니다. 8개월 동안 총 1억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더 이상 보낼 돈이 없다고 하자 그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할머니가 망설이자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욕설을 퍼붓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제서야 할머니는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충격으로 실신해서 병원에 실려간 할머니는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거의 폐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현재 이 할머니는 자식들이 마련한 작은 원룸에서 기초생활수급비로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회복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이성에 대한 갈망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나이에 맞는 현실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런 비극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년의 이성에 집착하면 절대 안 되는 3번째 이유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버림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상하기조차 끔찍하지만 이성에 집착하는 부모를 본 자녀들은 100% 등을 돌립니다. 예외는 절대 없습니다. 자녀들이 보기에 나이든 부모가 이성에 미쳐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광경입니다. 한번 이런 모습을 보인 순간 부모로서의 존경과 신뢰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비참한 결말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완전히 버림받는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받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평생 존경해왔던 부모가 갑자기 젊은 이성을 쫓아다니거나
이상한 온라인 채팅에 빠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의 그 경악과 실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마치 존경하던 영웅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에 대한 모든 신뢰와 존경심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특히 젊은 이성과의 관계는 자녀들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안겨줍니다. 친구들이나 동료들 사이에서 내 아버지가 젊은 여자와 사귄다더라, 내 어머니가 온라인에서 이상한 짓을 한다더라는 소문이 돌면 자녀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합니다. 직장에서도 집중하기 어렵고 대인관계에서도 위축되며 심각한 경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깁니다. 자녀들의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평생 자신들을 키우고 교육시키기 위해 희생했다고 말해온 부모가 이제 와서 이런 추잡한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동안 우리를 위해 희생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나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부모에 대한 모든 고마움과 사랑이 증오로 바뀝니다. 경제적 피해에 대한 우려도 극심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이성에게 돈을 퍼주거나 사기당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자신들이 상속받을 재산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결국 부모의 재산 관리를 제한하거나 아예 격리시키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사회적 체면도 완전히 구겨집니다. 자녀들이 속한 사회에서 집안 망신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상대방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집안과는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며 인연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녀들의 결혼 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시부모나 장인장모의 행동을 알게 되면 극도로 불편해합니다. 가족 모임을 피하게 되고 심한 경우 이혼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자녀의 가정이 파탄나는 것입니다. 손자, 손녀들에게도 끔찍한 영상향을 미칩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추잡한 모습을 본 아이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에게 성적 호기심이나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예 아이들과 조부모의 만남을 차단해버립니다. 자녀들의 사회생활도 엉망이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부모의 추잡한 행동에 대해 수군거리면 업무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승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심한 경우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자녀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자녀들의 건강 악화도 심각합니다. 부모의 행동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걸리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불면증, 신경성 위염,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모를 돌봐야 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자신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족 전체의 결속력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부모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더 관심을 가져야 했다, 왜 미리 막지 못했느냐며 서로를 원망합니다. 평생 화목했던 가족이 부모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완전히 해체되어 버립니다. 자녀들의 교육관도 완전히 바뀝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조부모를 무조건 따르지 말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세대 간 전수되어야 할 가족의 가치관과 전통이 완전히 단절됩니다. 경제적 지원도 중단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받는 용돈이나 생활비를 이성에게 퍼줄까봐 모든 지원을 끊어버립니다. 카드도 회수하고 통장도 관리하며 아예 경제적으로 고립시켜버립니다. 결국 부모는 최소한의 생활조차 어려워집니다. 가장 잔혹한 것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곁에 있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진정으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할 때 자녀들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고 결국 쓸쓸히 죽어가게 됩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버려지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자녀들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며 부모를 시설에 맡겨버립니다. 그것도 가장 열악한 곳으로 보내서 최소한의 의무만 다하려고 합니다. 면회도 거의 오지 않아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합니다. 실제로 인천에 사는 김병철 할아버지의 참혹한 사례를 보면 이성 집착이 가족관계를 얼마나 파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71세인 김 할아버지는 2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낸 후 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두 아들과 딸이 있었지만 각자 바쁜 생활 때문에 자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마트에서 일하는 40대 여직원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마트에 가서 불필요한 물건들을 사면서 그녀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응대하던 그녀도 점차 부담스러워했지만 김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그녀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비싼 화장품, 명품 가방, 금목걸이 등을 사서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여직원이 거절하자 더욱 집착적으로 변했습니다. 마트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거나 퇴근길을 따라다니는 스토킹 행위까지 했습니다. 결국 마트에서 출입금지 조치를 당했지만 김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 주소를 알아내서 집 앞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 소식이 동네에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동네 사람의 전화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여자를 쫓아다니며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아들은 즉시 아버지를 찾아가 따졌지만 김 할아버지는 진짜 사랑이라며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과 딸도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의 행동에 경악했고 특히 딸은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들도 시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며 극도로 불쾌해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김 할아버지가 그 여성에게 돈을 주려고 계속 시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장에서 큰 돈을 인출하려고 하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아버지의 통장과 카드를 모두 회수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자녀들의 조치에 분노했고 가족 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내 돈을 왜 건드리느냐, 내 인생인데 왜 간섭하느냐며 고함을 쳤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자녀들의 사회생활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직장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해 결국 사직했습니다. 딸은 시댁에서 그런 아버지를 둔 며느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혼을 종용받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스트레스로 위궤양이 생겨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도 악영향이 미쳤습니다. 학교에서 내 할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이래라는 놀림을 받은 손자는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했던 아이들이 할아버지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아버지와 완전히 연을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요양원에 입소시켰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면회도 거의 가지 않고 전화 연락도 끊었습니다. 가족 사진에서도 아버지를 지워버렸습니다. 현재 김 할아버지는 외곽의 한 요양원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고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의 존재를 모른 척합니다. 이성에 대한 집착 때문에 가족을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가 나이에 맞는 품격 있는 삶을 살았다면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노년의 이성에 집착하면 절대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파멸을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 믿고 싶지 않겠지만 이성에 집착하는 노인들의 사망률이 일반 노인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급성질환으로 갑자기 쓰러져 죽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나이든 몸으로 젊은 시절 같은 이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죽지 않더라도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장애를 갖게 되어 식물인간 상태로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병원 침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심혈관계 질환의 급격한 악화입니다. 노년기에는 이미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이 높아진 상태인데 이성에 대한 흥분과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심장과 혈관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즉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성적 활동 중에 심장이 멈춰서 그 자리에서 죽는 참혹한 사례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혈압 급상승으로 인한 뇌출혈도 매우 위험합니다. 이성과의 만남이나 신체적 접촉 시 혈압이 평소의 2배에서 3배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약해진 뇌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발생하면 즉시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살아남더라도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해 반신불수나 언어장애,
치매 등의 후유증이 남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더욱 치명적입니다. 이성에 대한 스트레스와 흥분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당뇨병성 혼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로 인한 혈관 손상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가해지면 실명, 심부전, 족부괴사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성기능 장애 치료를 위해 무분별하게 복용하는 약물들도 극도로 위험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과다 복용하거나 불법 약물을 사용하다가 급성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물들은 심장병이나 고혈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면역력 급격한 저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이성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더해지면 면역체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도 폐렴으로 발전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걸리면 치사율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성병 감염의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노년기의 면역력으로는 성병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매독, 임질, 헤르페스 등이 전신으로 퍼져서 뇌까지 침범하면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에이즈에 감염되면 에이즈로 발전하는 속도가 젊은 사람보다 10배 이상 빠릅니다. 근골격계 손상도 치명적입니다. 이미 뼈가 약해지고 관절이 굳어진 상태에서 무리한 신체 활동을 하면 골절이나 탈구가 쉽게 발생합니다. 노인의 골절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서 평생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의 경우 1년 내 사망률이 30%를 넘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질환도 급증합니다. 이성관계에서 오는 갈등, 거절, 배신감 등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위천공으로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스트레스성 탈모, 대상포진, 자가면역 질환 등도 급격히 악화됩니다. 수면 장애로 인한 건강 악화도 심각합니다. 이성에 대한 집착으로 밤잠을 설치게 되면 생체 리듬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모든 장기 기능을 저하시키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급속한 노화와 함께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약물 남용의 위험성도 극에 달합니다. 젊어 보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호르몬제나 영양제를 복용하거나 성기능 개선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사용합니다. 이런 약물들이 기존에 복용하던 혈압약, 당뇨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급성 중독이나 장기 손상을 일으킵니다. 영양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성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반대로 스트레스로 인한 과식으로 급격한 체중 변화가 일어납니다. 노년기의 급격한 체중 변화는 모든 장기에 부담을 주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외상의 위험도 급증합니다. 이성과의 만남을 위해 무리하게 외출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가다가 넘어지거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의 경우 작은 외상도 큰 부상으로 이어지고 회복 과정에서 합병증이 발생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급성 질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성에게 거절당하거나 사기당했을 때의 충격이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유발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심장질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주에 사는 박준호 할아버지의 끔찍한 사례를 보면 이성 집착이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69세인 박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고 정기검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낸 후 심한 외로움에 빠져 젊은 여성과의 만남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과 관계를 시작하면서 박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젊어 보이기 위해 무리한 운동을 시작했고 검증되지 않은 남성 호르몬제와 각종 영양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복용하던 혈압약과의 상호작용으로 혈압이 불안정해졌지만 무시했습니다. 그 여성과의 첫 만남 날 박 할아버지는 과도한 긴장과 흥분 상태였습니다. 혈압이 평소보다 50 이상 올랐지만 본인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호텔에서 만난 후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던 중 갑자기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박 할아버지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장의 주요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심장 근육의 상당 부분이 괴사되었습니다. 응급수술로 생명은 건졌지만 심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져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뇌에도 손상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정지 상태가 몇 분간 지속되면서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경미한 뇌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기억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언어 능력도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입원 중에도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복용하던 남성 호르몬제의 부작용으로 간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 이상 올라가면서 황달이 생기고 복수가 찼습니다. 신장 기능도 동반 악화되어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정신적 충격도 극심했습니다. 자신과 만나던 중에 쓰러진 사실을 알게 된 그 여성은 즉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병원비까지 요구하며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런 배신감과 수치심이 박 할아버지의 정신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회복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심장 기능 저하로 인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어지러웠습니다.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로 재활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간과 신장 기능 회복도 더뎠고 각종 합병증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현재 박 할아버지는 요양병원에서 반식물인간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대화는 가능하지만 기억력이 심하게 떨어져서 방금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심장 기능 저하로 인해 휠체어 없이는 이동할 수 없고 간헐적으로 투석도 받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상태에 절망했습니다. 건강했던 아버지가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것이 이성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분노와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료비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서 가족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예우 판정도 절망적입니다. 심장과 뇌, 간, 신장이 모두 손상된 상태에서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남은 수명도 몇 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박 할아버지가 나이에 맞는 건전한 생활을 했다면 건강하게 20년 이상 더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성에 대한 잘못된 집착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노년의 이성에 집착하면 절대 안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진정한 노년의 가치와 삶의 목적을 완전히 놓치게 되어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노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할 수 없었던 깊은 성찰과 지혜의 완성, 진정한 자아 발견이 가능한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성에만 매달려 있으면 이런 소중한 기회를 모두 놓치게 됩니다. 결국 죽을 때까지 어리석고 공허한 삶을 살다가 아무런 의미도 남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진정한 노년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완성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존과 성공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쌓인 지혜를 정리하고 후세에 전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남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성에만 집착하면 이런 높은 차원의 성장 기회를 모두 놓치게 됩니다. 자아 성찰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노년기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젊은 시절 바쁘게 살아오면서 미처 돌보지 못했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성관계에만 신경 쓰면 이런 깊이 있는 성찰을 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욕망에만 매달려 있으면 내면의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지혜의 전수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노년기는 평생 축적한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가르쳐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성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젊은 세대들이 존경하지 않게 됩니다. 지혜로운 어른이 아니라 철없는 노인으로 여겨져서 전수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정신적 성숙의 기회를 놓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에 가치를 두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명예, 돈, 외모보다는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성에 집착하면 오히려 퇴행하여 젊은 시절의 원시적인 욕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인생의 정리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노년기는 그동안의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미뤄두었던 일들을 마무리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유산을 준비하는 등 인생의 마지막을 품격 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에만 매달려 있으면 이런 중요한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정리되지 않은 채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취미와 관심사 개발의 기회를 놓칩니다. 은퇴 후에는 젊은 시절에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독서, 음악, 미술, 원예, 요리 등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삶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성취감을 줍니다. 하지만 이성에만 집중하면 이런 풍요로운 활동들을 즐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봉사와 기여의 기회도 놓칩니다. 노년기는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랜 경험과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자신에게 보람을 주고 사회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성에만 관심이 있으면 이런 의미 있는 일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족과의 진정한 유대감 형성 기회를 놓칩니다. 노년기는 자녀, 손자, 손녀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고 가족사를 전해주고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가족들이 실망하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진정한 가족애를 나눌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건강한 노화의 기회를 놓칩니다. 노년기에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돌보며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검진 등을 통해 품질 높은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에만 집착하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고 스트레스로 인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됩니다. 평화로운 마음의 안정을 얻을 기회를 놓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젊은 시절의 격렬한 감정에서 벗어나 차분하고 안정된 정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성에 집착하면 질투, 불안, 욕망 등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평생 찾아왔던 마음의 평화를 스스로 깨뜨리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 기회를 놓칩니다. 노년기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에만 매달려 있으면 죽음을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을 도피하게 됩니다. 결국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이정남 할아버지는 이런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노년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75세인 이 할아버지는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낸 후 한동안 이성에 대한 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젊은 여성들과의 만남을 추구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상처만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읽게 된 철학서를 통해 노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성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놓치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성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아 찾기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차근차근 정리하며 의미 있었던 순간들을 되새겼습니다. 실수와 후회도 받아들이고 성취와 보람도 인정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관심이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꾸준히 연습하면서 점차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붓으로 글자를 쓰는 행위 자체가 명상과 같은 효과를 주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제는 지역 서예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다른 분들과 작품을 나누는 즐거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자녀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전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는 가족의 역사와 전통을 들려주며 정체성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성에 집착할 때는 가족들이 부담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존경받는 가족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이 의미 있고 보람차다고 말합니다. 이성에 집착할 때는 하루하루가 공허하고 답답했지만 진정한 가치를 찾은 후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노년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년의 이성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하지만 이런 현실을 미리 아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꼭 새로운 이성과의 만남일 필요는 없습니다. 취미활동, 봉사, 가족과의 시간, 자기 개발 등 더 안전하고 의미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자연스럽고 품격 있는 삶을 선택하시면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공유도 해주시면 큰 복 받으실 겁니다. 당신 자식이 결혼했다고요? 이제는 말 한마디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관계를 끊고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오해를 낳습니다. 그래도 부모니까 내가 키운 자식인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이제 자식은 독립된 인격이고 별개의 가정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피를 나눈 사이라도 남보다 더 먼 사이가 됩니다. 특히 기혼 자녀에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감정, 섭섭함, 걱정이 담긴 말일지라도 그 말 한마디로 자식은 돌아서고 멀어지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당신 노년의 외로움과 고립이 시작되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말, 이건 절대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몰라도 자식은 당신의 말 한마디로 평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따뜻한 한 끼, 정다운 안부 전화 하나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혼 자녀에게 죽어도 말하면 안 되는 첫 번째는 내가 너 키우느라 인생 다 바쳤다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이 얼어붙게 만들고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사랑의 흔적을 원망으로 바꿔놓습니다. 처음엔 그저 서운한 감정에서 튀어나온 말입니다.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얼마나 애썼는지 그 시간들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자식에게 죄책감을 심고 부담감을 안기며 결국 도망치게 만듭니다. 결혼한 자식은 이미 자신의 가정을 꾸린 어른입니다. 그들의 삶에 당신의 희생을 청구서처럼 들이밀면 감동이 아니라 피로만 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심지어 이 말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자식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감정적 폭탄처럼 느끼게 됩니다. 놀러 오라면 바쁘다 하고 전화하면 안 받습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마음이 멀어지면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늦습니다. 내가 너 키운다고 인생 다 바쳤다는 그 말은 결국 그러니 너는 내 인생 책임져라는 무언의 명령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기억으로 남아야지 의무로 남으면 고통이 됩니다. 자식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그럼 나는 평생 갚아야 해? 결혼해서도 자유가 없어? 이 말은 특히 사위나 며느리 앞에서 하면 최악입니다. 그 말은 당신 자식만 향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는 배우자에게도 그대로 박힙니다. 저 사람은 자기 엄마의 평생을 갉아먹은 죄인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의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를 틀어지게 만들고 당신 자신도 미움의 대상으로 남게 됩니다. 경상남도 김해에 사는 이영자 씨는 큰딸에게 유난히 애착이 많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운 딸이었기에 온 삶을 그 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까지 손수식당에서 일해 충당했고 딸이 결혼할 때는 가진 돈을 털어 전셋집 보증금까지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결혼하고 나니 이 씨는 외로워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오던 전화도 점점 뜸해졌고 명절이나 되어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운함이 쌓이던 어느 날 딸 부부가 오랜만에 집에 들렀습니다. 저녁상 앞에 둘러앉은 자리에서 이 씨는 무심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버렸다. 친구도 여행도 돈도 없이 그땐 내가 다였어. 순간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위도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전보다 더더욱 연락이 뜸해졌고 이 씨는 며느리 흉을 보는 친구들처럼 딸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애 키워봤자 소용없다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돈으로 내 노후나 준비할걸. 하지만 진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고 전화라도 한 번 더 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1년쯤 지나고 나서야 딸이 조심스레 털어놨습니다. 엄마, 내가 나쁜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엄마가 그 말할 때마다 너무 무거워. 내가 엄마 인생 망친 사람처럼 느껴져. 그냥 내 인생도 힘들어서 그래. 근데 엄마 말 들으면 죄인이 된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순간 이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결국 자식에게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사랑은 기억으로 남을 때 따뜻하지만 의무로 남으면 무겁고 버겁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타이밍이 아니라 지켜봐줄 타이밍입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라는 말은 굳이 입 밖에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조용히 미소 지어주는 그 얼굴 하나면 충분합니다. 기혼 자녀에게 죽어도 말하면 안 되는 두 번째는 그렇게 커서 지금 뭐가 됐냐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는 자식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부숴버리고 지금껏 쌓아온 관계의 벽을 단숨에 무너뜨립니다. 이 말은 칼날입니다. 부모 입장에선 한숨 섞인 푸념이고 못내 아쉬운 감정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평생을 부정당하는 심정이 됩니다. 내가 해온 모든 선택이 엄마 아빠 눈엔 다 실패였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기혼 자녀에게 이 말을 하면 그 부부관계 전체를 부정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취업, 결혼, 진로, 이사까지 그들의 삶의 궤적 전부를 싸잡아 실패로 만들어버리는 폭탄이 됩니다. 자식의 내면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왜 살아왔는지 그 누구보다 부모만큼은 이해해 주길 바랐는데 결국 그 기대가 깨지는 순간 마음의 문도 닫혀버립니다.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느끼는 자식은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합니다. 아예 연락을 끊거나 체념하고 얼굴 없는 관계만 유지합니다. 형식적인 인사, 건조한 말투, 반복되는 바빠서요라는 대답. 그 모든 시작은 바로 그렇게 커서 뭐가 됐냐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김동규 씨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평생 남 밑에서 일하기보다 작지만 내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40대 초반에 과감히 사표를 냈습니다. 그때는 가족 모두가 응원했습니다. 아내는 작은 카페를 함께 꾸려보자며 기꺼이 동참했고 두 아이도 아빠 멋지다며 박수 쳐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장사가 쉽지 않았고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가게는 1년 만에 적자에 허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는 빠듯했고 부부는 번갈아 알바까지 하며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김 씨 어머니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 부부가 명절을 맞아 어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갈비찜과 나물이 정갈이 차려졌고 손주들은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방 안에서 휴대폰으로 뭔가 통화를 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걸 본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 공부시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도 알지. 남들 다 안정적인 자리 잡고 잘 사는데 너는 그렇게 커서 뭐가 됐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명절에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나중엔 메시지만 단답으로 왔습니다. 심지어 손주 생일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작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형, 요즘 엄마 생각하면 심장이 철렁한데요. 자기가 그렇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아직도 밤마다 잠을 설친대요. 그제야 어머니는 그 말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걱정에 섞인 말 한마디였지만 아들의 삶 전체를 부정한 말이 되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 후 어머니는 손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동규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뭘 하든 어떻게 살든 엄마한테는 그게 최고다. 내가 너한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아니라 걱정이었단다. 하지만 그 말이 널 다치게 할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편지를 받고 한참을 울었다는 김 씨는 다음 명절 다시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화기애애하진 않았지만 그날 식탁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깨뜨리고 또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기혼 자녀에게는 그들이 선택한 삶을 존중해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삶의 모양이 달라도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커서 지금 뭐가 됐냐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그 한마디가 자식의 어깨를 다시 펴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기혼 자녀에게 죽어도 말하면 안 되는 세 번째는 내가 그 사람 반대하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고 부모와 자식의 마지막 신뢰마저 깨뜨립니다. 결혼한 자식에게 그 배우자를 향한 부정의 말은 칼로 가정의 중심을 찌르는 짓입니다. 과거에 반대했다는 걸 굳이 끄집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은 결국 지금 내가 불행한 건 내 말 안 들은 탓이라는 책임 전가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반대했잖아라는 복수의 선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었든 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고 함께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거의 반대를 들추면 자식은 두 가지 감정에 휘말립니다.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부모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 순간 자식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내 편은 도대체 누구야? 라는 고통 속에서 결국 멀어지는 건 부모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정미영 씨는 아들이 결혼 전 직장 후배였던 여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 자리에서부터 미영 씨는 반감을 가졌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없지? 아들이랑 잘 어울리지 않는데 어디가 마음에 안 차? 결국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너 좀 더 생각해봐라. 그 사람 너무 무뚝뚝하고 엄마 눈엔 별로다. 하지만 아들은 기어이 결혼을 강행했고 미영 씨는 마지못해 참석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미영 씨는 표면적으로는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아이 양육 문제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엄마, 요즘 애 키우는 문제로 집에서 많이 다퉈. 서로 말도 잘 안 통해. 그 순간 미영 씨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랬니? 내가 그 사람 반대하지 않았냐? 결국 엄마 말대로 되잖아. 그 성격으론 너 평생 고생할 줄 알았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 엄마가 그 사람 싫어하는 거 내가 몰라서 못 사는 줄 아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들은 아예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시댁에 오지 않았고 손주는 얼굴조차 보이질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오지 않았고 생일에도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미영 씨는 동네 시장에서 우연히 며느리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한 말은 이랬습니다. 형님이 결혼할 때 어머님 반대 심했잖아요. 그거 며느리가 지금도 상처로 갖고 있대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 눈엔 평생 틀린 사람일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들은 미영 씨는 집에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자신은 며느리보다 아들이 더 중요했기에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결국 아들과 며느리 모두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후 미영 씨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가 틀렸어. 그땐 그냥 엄마 눈에만 안 찬 거였지 너한테 소중한 사람이란 걸 몰랐어. 지금은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잘 살아가는 것도 알아. 그 사람 엄마한텐 정말 고마운 며느리야. 그 전화 이후 아들은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가 그 말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말은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특히 결혼 상대를 부정하는 말은 자식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기혼 자녀에게는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됩니다. 내가 그 사람 반대하지 않았냐는 말 대신 지금 너희가 함께 버텨주는 모습이 참 대견하다고 말해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의 가정을 지켜주고 당신의 노년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혼 자녀에게 죽어도 말하면 안 되는 네 번째는 그렇게 키워서 애가 뭐가 되겠냐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부모의 눈엔 충고처럼 들릴지 몰라도 자식에게는 전면전 선포로 들리는 말입니다. 손주는 예쁩니다. 하지만 그 손주를 키우는 사람은 더 이상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육 방식에 대해 시시콜콜 간섭하고 험담하고 정답을 내려주는 순간 그 순간부터 당신은 할머니가 아니라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꼰대가 됩니다. 특히 이런 말은 치명적입니다. 애한테 그렇게 야단치면 정 떨어져. 스마트폰 그만 보여줘야지 벌써부터 눈 나빠진다. 옛날엔 다 밖에서 뛰어놀았지 저건 사람 망쳐. 말은 다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결국 우리 키우는 방식은 틀렸단 얘기지 엄마는 늘 지적만 해.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의 문은 닫힙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말이 배우자 귀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그걸 비난으로 기억합니다. 애를 그따위로 키운다고 들었어요. 그날 이후 당신의 전화는 더 이상 반갑지 않고 방문은 환영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잔소리의 사전 예고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김정숙 씨는 손주가 태어났을 때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출산 후 얼마 안 돼서 아들이 집으로 아내와 아이를 데려왔고 정숙 씨는 기꺼이 산후조리를 도와주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 건 돌이 지나면서였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육아서적을 기반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정숙 씨는 그런 방식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밥을 저렇게 물처럼 먹여서 되겠어? 말도 못하는 애한테 책을 몇 권씩 읽히니? 그러다 결국 손주가 밥을 먹다가 칭얼거리자 정숙 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얘는 하도 말만 듣고 자라서 정서가 메말라가는 것 같아. 그렇게 키워서 뭐가 되겠니?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조용히 나와 말했습니다. 엄마, 부탁인데 교육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집에 잘 오지 않았고 손주 얼굴 보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정숙 씨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나? 저렇게 키워서 애가 건강하게 자라겠냐고. 그러다 어느 날 정숙 씨는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비슷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정숙아, 우리 나이에 애 키우는 방식은 바뀐 지 오래야. 우리는 그저 옆에서 웃어주고 예뻐해주고 도와주면 되는 거지 평가하면 안 돼. 자식들도 자존심이 있고 나름대로 공부한 게 있어. 우린 조용히 믿어주는 게 효도야.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 정숙 씨는 문득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자신을 존중하던 그 따뜻한 눈빛이 그날 이후 서운함으로 닫혀버린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정숙 씨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그날 괜한 말을 한 것 같다. 니네가 얼마나 고민하며 키우는지도 알고 있어. 엄마는 그저 예뻐서 그런 거였어. 앞으론 내가 정한 방식 믿고 난 그저 손주 예뻐하기만 할게. 그 다음 주 며느리가 오랜만에 손주와 함께 집을 찾았습니다. 손주는 정숙 씨 품에 안겨 웃었고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 감사합니다. 저도 부족하단 거 알아요. 그래도 믿어주셔서 더 힘이 나요. 기혼자녀에게는 그렇게 키워서 뭐가 되겠냐는 말보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어. 참 멋지다는 격려가 더 큰 힘이 됩니다. 손주는 사랑받는 존재이지 평가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언제나 든든한 울타리여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진짜 존경받는 부모로 남게 만들어줍니다. 기혼자녀에게 죽어도 말하면 안 되는 다섯 번째는 니네 중 누구한테 상속할지 고민 중이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불씨 하나를 떨어뜨리는 말이며 자식들 사이를 질투와 탐욕으로 얼룩지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독약입니다. 부모는 단순히 나는 공평하게 해줄 생각이야. 그래도 너희 중 한 명은 좀 더 챙겨야 하지 않겠니? 같은 말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식들 귀엔 이렇게 들립니다. 이 집안은 이제 유산 전쟁터구나. 내가 잘 보여야 뭘 하나 더 받겠구나. 그 순간부터 자식은 사랑을 얻기 위해 행동하지 않고 몫을 챙기기 위해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형제자매 사이엔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부모의 한마디, 손길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민감해집니다. 엄마는 요즘 왜 언니 집에만 자주 가시지? 전화는 왜 형한테만 먼저 하시지? 그 순간부터 가족은 피부치가 아니라 경쟁자가 됩니다. 이 말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부모가 생존해 있는 동안부터 자식들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씨앗을 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시간이 갈수록 자랍니다. 부모가 살아있어도 자식들의 머릿속엔 이미 재산을 놓고 미리 나누는 계산이 굴러갑니다. 그건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그 생각을 꺼냈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에 사는 박명자 씨는 30년 넘게 남편과 함께 운영한 한식당을 팔고 노후를 위해 전셋집 하나와 예금 1억 원을 남겼습니다. 자식은 딸 둘, 아들 하나. 명자 씨는 가끔 이 말을 꺼내곤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은 장남이니까 아빠가 돌아가시면 집은 아들한테 줄까 해.
딸들도 뭐 잘 살잖아. 대신 내가 죽기 전에 다 정리해두고 싶긴 해. 이 말을 들은 첫째 딸은 겉으론 엄마, 우리는 안 바래요라고 말했지만 마음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딸은 동생에게 연락을 줄였고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말았습니다. 둘째 딸은 조용히 있었지만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장남이니까. 그 말에 나는 서열이 밀렸구나. 나는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뜻이구나라며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집은 내 몫이고 엄마도 그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간섭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던 어느 날 명자 씨가 쓰러졌습니다. 병원비가 들기 시작했고 간병도 필요해졌습니다. 세 자식 모두 모였지만 대화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동생 줄 거면서 왜 우리가 병간호까지 해야 하죠? 그럼 차라리 유언장부터 쓰세요. 깔끔하게. 엄마가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우리 이렇게 안 싸웠어요. 명자 씨는 병실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돈 앞에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단지 미리 정리를 해두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가족을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결국 명자 씨는 자식들을 따로 불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사랑은 순서가 없는데 난 괜히 재산 이야기로 순서를 만든 것 같구나. 돈보다 중요한 건 너희 사이의 정이었는데 내가 그걸 망친 것 같아. 그리고 그녀는 변호사를 불러 전 재산을 자식이 아닌 장애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식들은 놀랐고 동시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유산은 집도 돈도 아닌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이라는 것을. 기혼 자녀에게는 누구한테 상속할지 고민이다는 말보다 너희가 서로 잘 지내는 모습이 내가 남긴 최고의 유산이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재산은 나눌수록 줄어들지만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말 한마디가 유산보다 더 큰 가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당신의 이름을 아름답게 기억하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그때 그 일 아직도 기억나지? 우리 나이엔 누가 먼저라도 연락해야 하지 않겠어? 이런 말 들으면 반가우시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연락 한 통으로 당신 노년의 평온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겉으론 안부지만 속은 요구이고 부담이며 심지어는 계산입니다. 젊을 땐 인맥이 재산이었지만 늙어선 인연이 짐이 되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특히 당신이 먼저 연락하면 잊고 지내던 문제들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오늘은 노년에 절대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5가지 사람을 주제로 평온한 노년을 지키기 위한 인간관계의 경계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연령대와 사는 지역을 댓글에 남기시고 영상에 대한 어떤 의견도 좋으니 같이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절대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사람은 옛 연애 감정을 다시 꺼내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불쑥 안부를 물으며 연락하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땐 참 좋았지. 그때 그 카페 아직도 있더라는 말에 옛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듯하고 혼자라는 현실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 따뜻함 뒤에 숨어 있는 건 결국 돈입니다. 그들은 옛 감정이라는 포장지로 감싼 채 돈이라는 속마음을 꺼냅니다. 당신의 외로움을 공략하는 방식은 놀랄 만큼 익숙하고 교묘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옛사람이 꺼내는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금전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시작되자마자 다급한 사정을 말하며 돈을 빌리려 하거나 혹은 함께 투자하자는 말을 꺼냅니다. 내가 작은 찻집을 열려 하는데 너만 믿고 부탁할게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돈을 끌어내기 위한 장치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노년기에 생긴 금전 손실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30대, 40대와는 다릅니다. 그 나이엔 다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지만 지금은 자산을 지키는 것이 전부입니다. 500만 원, 1000만 원을 잃는 순간 그건 곧 병원비를 잃는 것이고 요양시설 입소 기회를 날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돈이 얽히면 관계는 반드시 망가지며 감정은 쓰레기처럼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는 쪽은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해지며 연락을 끊습니다. 남는 건 배신감과 자책뿐입니다. 광주에 사는 76세 정선희 씨는 혼자 사는 노후를 보내던 중 52년 전 대학 시절 짝사랑했던 남자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땐 내가 내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았던 것 같아. 요즘 내 생각이 많이 나더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반가웠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 통화했고 가끔 커피도 마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자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는 사람과 사업을 하나 해보려 하는데 내가 딱 500만 원만 투자해주면 매달 수익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계약서도 다 있고 절대 손해 안 보게 할게. 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날 좋아했었고 지금도 나한텐 잘하니까 하는 생각에 결국 돈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가게 인테리어 사진도 보내고 직원 사진도 보여주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2달 후 그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카톡은 읽지 않고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남은 건 외로움과 함께 밀려온 자책감이었습니다. 내가 바보였던 거죠. 추억이라는 이름에 속아서 돈을 내줬어요. 그냥 그 사람은 추억으로만 남겼어야 했어요. 노년은 감정보다 현실이 우선입니다. 추억은 아름다우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누군가가 옛 감정을 꺼내며 다가온다면 그 순간부터 경계해야 합니다. 감정으로 위장한 돈 거래는 결국 신뢰도 무너뜨리고 당신의 인생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노년의 지갑은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단지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인생마저 흔들립니다. 옛 감정은 연락이 아닌 기억으로 간직할 때 비로소 안전합니다. 누군가 추억을 꺼내며 돈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침입입니다. 그 순간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 당신의 남은 삶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2번째 사람은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전화를 했든 어떤 고민을 털어놓았든 결국 대화는 늘 그 사람 이야기로 끝납니다. 손주의 대학 합격부터 딸이 외국에서 뭘 샀다는 얘기, 자식이 차를 바꿨다는 자랑에 듣는 사람은 마치 관종처럼 옆에 앉아 박수나 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비교의 덫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식은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식이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느니 손주가 미국 명문대를 갔다느니 떠들어대면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자괴감이 생깁니다. 2번째 이유는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도 도리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나이에도 아직 집도 없어요? 자식들한테 용돈은 좀 받아요? 라는 식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집니다. 3번째 이유는 노년에 중요한 건 자존감과 평정인데 이런 사람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면 스스로를 깎아먹게 됩니다. 당신 삶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4세 윤순덕 씨는 얼마 전까지 고등학교 친구와 자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둘은 50년직이었고 과거엔 늘 서로의 삶을 응원해주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딸이 대기업에 입사하고 사위가 의사가 된 뒤부터는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딸은 요즘 골프 배우느라 바쁘고 사위가 외제차를 뽑았다더라는 식의 이야기를 매번 반복했습니다. 윤 씨가 요즘 좀 허리도 아프고 병원비가 부담된다고 말해도 돌아오는 답은 아이고 난 딸이 병원까지 다 데려다 주니까 그런 걱정 안 해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질투하는 자신의 마음이 부끄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모임에서 윤 씨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는 아직도 아파트 대출 갚고 있대. 나는 벌써 집도 딸 명의로 넘겼다니까. 그래야 자식이 효도하더라. 사람들은 웃었지만 윤 씨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이 나이에도 아직 누구한테 기죽고 부러워하고 자책하고 내가 왜 그 전화를 받았을까 후회됐어요. 그 후로 윤 씨는 그 친구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모임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기분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내 삶은 변한 게 없는데 자꾸 내 삶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연락 안 받으니까 내 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윤 씨는 지금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손주는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자식은 번듯하지 않아도 꾸준히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는 나를 깎아먹는 사람과는 절대 먼저 연락 안 해요. 내 마음이 평온해야 내 노년도 평온하거든요. 노년의 가장 중요한 건 평정심입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그 평정을 깨뜨리고 자존감을 무너뜨린다면 그 사람은 연락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에만 취해 있는 사람은 당신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 한마디는 칭찬이 아니라 공격이고 관심이 아니라 무시입니다. 이제는 당신 삶을 스스로 존중하고 그 가치를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만날 때마다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순간 당신 인생은 비교의 구덩이로 굴러떨어집니다. 그 구덩이는 깊고 빠져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연락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 삶 자체가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합니다. 노년에 절대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사람은 늘 아는 척하며 정보를 흘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강의를 합니다. 요즘 부동산은 무조건 지방으로 가야 돼. 내가 아는 사모펀드 하나가 대박이 났다더라. 요즘 비트코인이 다시 뜬다던데. 아직 몰라? 자기는 돈을 벌었다고 하면서 듣는 사람에게는 묘한 압박을 줍니다. 심지어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 너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다라며 은밀한 듯 유혹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정보는 누구나 아는 인터넷 카더라 수준이거나 본인도 정확히 모르는 내용을 떠드는 것뿐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은 정보를 주려는 게 아니라 우월감을 과시하려는 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은 자신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싶을 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정보에 기대어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면 당신만 책임을 떠안는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나는 그냥 들은 이야기야. 나는 괜찮았는데 너는 왜 그랬지? 라며 발뺌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노년의 돈은 위험 감수 자금이 아니라 생존 자금이라는 점입니다. 한번 잃으면 끝입니다. 다시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전북 익산시에 사는 75세 이남자 씨는 평생을 전략하며 살아온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손주 학비에 조금 보태고 병원비라도 여유있게 쓰자며 모아놓은 돈이 약 3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향 친구인 박모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이번에 진짜 확실한 정보 하나 있는데 내가 형님이라 말해주는 거야. 경남 쪽에 물류창고 개발이 들어가는데 지금 소액 투자자 모집 중이야. 1,000만 원만 넣어봐. 6개월이면 원금의 30% 붙어서 나와. 이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내가 이미 2천만 원 넣었어. 사위가 대기업 물류팀인데 거기서 흘러나온 정보야. 진짜니까 믿어봐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박 씨는 항상 아는 척이 심했고 정치든 경제든 뭐든 다 꿰뚫고 있다는 듯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씨는 결국 친구의 말에 기대어 1,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계약서는 있었지만 너무 간단했고 수익 보장은 말로만 설명됐습니다. 6개월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박 씨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지만 사기 피해자만 수십 명이었고 박 씨는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박 씨는 자기 돈은 넣지 않고 이 씨 같은 사람들한테만 투자를 유도해 수수료를 챙긴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허탈감에 몇 달을 앓았습니다. 그 인간은 원래 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말에 흔들린 내가 더 밉더라고요. 조용히 살던 내가 왜 그 말을 믿었을까요? 그 후 이 씨는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입을 닫고 귀도 막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거고 남의 정보는 결국 남의 인생일 뿐이에요. 절대 먼저 연락 안 합니다. 나를 흔드는 사람은 내 인생에서 끝났어요. 노년엔 불확실한 정보보다 확실한 평온이 더 소중합니다. 말 많은 정보꾼은 당신 돈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순간 인생 마지막 자산까지 흔들립니다. 투자 정보를 흘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노년의 생존 전략입니다.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당신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노년에 절대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사람은
노년에 재혼하자며 은근히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따뜻한 말 한마디, 잔잔한 위로처럼 다가옵니다. 혼자 외롭지 않으세요? 요즘 누가 밥 챙겨줘요? 이런 말이 꼭 연민처럼 들리지만 실은 철저히 계산된 유혹입니다. 그들은 사랑이 아니라 생활의 편의, 경제적 이익 혹은 돌봄, 노동을 기대하며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이 그리운 노년기에 그 따뜻함에 마음이 녹고 다시 누군가와 함께라는 환상에 기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냉정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노년의 재혼은 동반자가 아니라 책임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병원비, 생계, 자식 문제를 떠넘기고 다른 한쪽은 그걸 사랑이니까 참고 감당합니다. 결국 일방적인 희생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대가 당신의 자산을 보고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 수급 여부, 집 명의, 월 수입. 이런 정보를 자연스럽게 캐묻는 사람은 진심이 아니라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재혼 뒤에 오는 충돌은 이혼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자식 간 갈등, 재산 분쟁, 병수발 문제 등으로 인해 결국 혼자보다 더 외로운 노후가 찾아옵니다. 충남 논산시에 사는 78세 정영숙 씨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창회 모임에서 70대 중반의 한 남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 남성은 다정했고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혼자 밥 차려 먹기 힘드시죠? 저도 혼자 살아 외로워요라는 말에 정 씨는 처음엔 거리를 두었지만 어느새 하루에 한 번씩 통화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서로 외롭지 않게 같이 살아보면 좋지 않겠어요? 정 씨는 망설였지만 혼자 사는 외로움과 그가 보여준 배려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 남성은 당장 혼인신고는 말고 그냥 살림만 같이 하자고 했고 정 씨는 결국 자기 아파트에 남성을 들였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남성은 정 씨 연금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하고 자식에게 전화하면 아직도 엄마를 혼자 두냐는 식으로 비난했고 자주 외출하며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며칠 동안 병문 안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남성은 입만 열면 나는 혼자 있을 때가 더 자유로웠다는 말을 했고 정 씨에게는 집안일을 맡기고 외출을 즐겼습니다. 결국 정 씨는 아파트에서 그 남성을 내보냈고 그 과정에서도 말다툼과 물리적 충돌까지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자식들 앞에서 스스로 한 선택을 인정받지 못한 채 자책과 후회를 삼켜야 했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인 내가 제일 원망스러웠어요.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노년의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계약이 되기 쉽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다정한 말을 하고 함께 살자는 제안을 한다면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마음이 아니라 안정이고 그 안정은 종종 당신의 노동과 재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또 다른 짐을 짊어지게 된다면 그건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조용히 무너지는 길입니다. 노년은 누구와 함께보다 어떻게 혼자가 더 중요해지는 시간입니다. 재혼을 제안하며 접근하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순간 당신 삶의 중심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관계는 설레야 하고 편안해야 하며 당신을 지켜주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당신을 보호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내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진짜 존엄입니다. 노년에 절대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다섯 번째 사람은 퇴직했는데도 아직도 직장 부하처럼 나를 대하는 사람입니다. 명함은 내려놨는데 태도는 여전히 상사입니다. 얼굴만 보면 반가워야 하는데 만나면 기가 먼저 죽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나?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뭐라고 했어? 그 나이 먹고도 그 수준이야?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며 대화는 늘 훈계와 평가로 시작되고 끝납니다. 당신이 인생의 동료로 대하고 싶은데 상대는 여전히 직급으로 군림하려 듭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은 인간관계가 아닌 직장 질서 안에서 사람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에도 사람을 아래 사람, 내가 가르쳤던 애로 규정짓고 일상마저 지시하려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의 현재를 무시하고 과거의 위계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계속해서 깎여 나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런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당신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스스로를 무능하고 뒤처진 사람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74세 김영래 씨는 20년 전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팀장 출신 이모 씨와 다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절 같은 고생을 한 사이니 반갑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옛 추억을 나누며 웃었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불편함이 쌓였습니다. 이 씨는 여전히 자신을 팀장님으로 포장했고 김 씨에게는 야, 너는 항상 일처리가 느렸지. 성격이 답답했어라며 과거 평가를 아무렇지 않게 입에 올렸습니다. 김 씨가 요즘에는 손주 돌보면서 글 쓰는 재미에 산다고 말하자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글을 쓴다고? 그게 사람들한테 통하겠냐? 넌 그쪽 머리는 좀 부족했잖아. 김 씨는 한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자리를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난 그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날 아직도 부하로 보는구나. 이후에도 이 씨는 단톡방에선 항상 다들 뭐 하고 사냐? 너무 편하게 늙는 거 아냐? 는 식으로 말을 올렸고 김 씨가 뭔가 할 때마다 그건 내가 예전부터 시키려던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모임 날짜를 정할 때도 김 씨에게 그날 되게 해라고 지시하듯 말하는 바람에 모임을 취소한 적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김 씨가 동네 문화센터에서 자서전 쓰기 강좌를 시작했다는 말을 했을 때였습니다. 이 씨는 말했습니다. 넌 아직도 남한테 뭘 배우냐? 내가 알려줄게. 나한텐 배운 게 더 많아. 그 말에 김 씨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형, 제발 좀 과거에서 벗어나요. 난 이제 누구의 부하도 아닙니다. 나도 나름대로 인생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김 씨는 이 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늙어서도 누군가 아래에 있어야 편한 사람과는 이제 끝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고 누구의 평가도 지시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는 손주와 글쓰기 수업을 함께하며 자기만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년은 과거의 계급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당신을 여전히 부하처럼 대하는 사람은 추억이 아니라 상처만 남깁니다. 이제는 수직이 아닌 수평의 관계가 필요할 때입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 위계로만 이어지는 만남은 독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또다시 과거의 위계 속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는 누구의 밑도 위도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당당히 서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경험담과 의견을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